공인중개사 실무세법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공인중개사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무세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뭐 난이도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 이제 좀 틀을 잡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너무 깊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창업 및 투자예요. 창업 및 투자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중개만 해서 우리가 큰 부를 축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지금 많은 이제 성공하신 중개사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이제 창업도 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업 및 투자에 대해서 1교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이제 부동산 세법이죠.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것들 좀 개략적으로 좀 틀을 잡아가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투자를 위해서 이 정도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중개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산가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산가, 그렇죠? 자산가들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중개할 것도 있고 거기서 다시 또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또 투자에도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산가라는 분들이 결국은 상속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자수성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자수성가한 분들을 보면 결국 스스로가 회사를 차린다. 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뭐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자산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건 알자. 우리 이게 중개하시다가 자산가를 만났어요. 자산가를 만났는데 계속 뭐 부동산 얘기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이 사업 얘기, 회사 얘기 또 좀 알아듣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의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시간을 좀 집어넣어 봤어요. 자, 우리가 창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랑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될 거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소득세가 되겠죠.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 나라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씩 더 붙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혹은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을 때도 10%씩을 더 내게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하는 사업자는 10%씩 더 받아서 내라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가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자 먹을 때 이미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죠. 그거를 받아서 내라는 거예요. 누가?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 뭐 이런 그 밖에 단체도 있지만 개인 또는 법인이면서 이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 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분들은 10%씩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죠. 자, 개인의 소득이에요. 소득세. 이거 소득세법에 있는 거예요. 소득세법.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이 마지막 목적을 한다. 자, 소득의 구분이에요. 종합소득. 종합소득세 많이 들어보셨죠? 5월달에 신고하는 거. 그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구성되죠. 이걸 다 합쳐서 종합소득. 그 한 개인이 이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합쳐서 종합적으로 과세하겠다. 왜 합칠까요? 누진세잖아요. 우리 세금은. 많이 벌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합치면 세율이 올라가게 돼요. 반면에 이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특정 금액, 뭐 이자 배당 2천만 원 이상일 때 뭐 종합소득과세, 또 기타 소득도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이 합치진 않아요. 그러한 요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진 않아요. 이거 합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 근로소득자라고 생각해보면 연봉이 있을 거고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여기 합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물건, 양도소득,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인데
A가 파느냐 B가 파느냐에 따라서 과세 부담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높아지겠죠. 그 해에 누진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그냥 우리가 내고 끝내는 거예요. 여기는 합치지 않고 퇴직과 양도는 합치지 않는다. 나머지 온갖 것으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쳐서 내야 될 것이다. 이번에는 법인이네요. 개인과 법인,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내는 거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낸다. 그리고 청산할 때는 청산소득, 또 토지들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비사업용 토지, 주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투기 목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과세관청에서는 투기 목적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라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예요. 단위과세 제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예요.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는 뭐겠어요? 결국 영세한 개인 사업자를 위한, 영세한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제도네요. 그러니까 일반 부가가치세보다는 조금 간이하게 내는 거니까 조금 더 조금 내겠죠? 10%가 아니라 거기서 일정 부가율을 곱하니까 더 적게 내요. 4,800만 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부가세도 납부 안 하고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도 없고 당연히 발급 안 하니까 매입세 공제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 8천만 원 미만, 요거 4,800만 원 이상일 때는 부가세도 납부하고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도 있고 매입세 공제도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신고 의무는 모두 있는 거예요. 사업자를 냈으면 신고 의무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최초 사업 등록 시 간이과세로 신고하고 사업 기준, 사업 중 기준액 초과 시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단위사업자에서 제외, R은 제외, 개인이었으니까 법인 제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도 제외, 간이하다고 못 보겠다. 제외. 부동산 임대업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간이하다고 내가 보지를 못하겠다. 국가가. 법인은 복식부기자 의무예요. 복식부기자 의무는 무슨 말이냐면 복식부기가 복식부기.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죠. 사변, 대변 회계 처리하는 거. 이러한 회계 처리는 전문가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이 이 복식부기를 다루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뭐 회계법인 사무실 이런 사무실 안에서 또 이 기장 업무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이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다. 그러니까 법인은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법인은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간이과세도 안 되잖아요. 복식부기 의무자므로 기장이 필수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수익금의 기준으로 기장의 의무를 판단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더 복잡한 거죠. 복잡하고 규모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좀 작을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뭐 곱해서 조금만 내게 하겠다. 단순하게 곱해서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편장부, 이 복식부기 전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개인일 때죠. 개인일 때. 여긴 다 개인일 때잖아요. 법인은 복식부기자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있죠. 규모가 작을 때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자, 기준금액, 직전연도 수익금액. 직전연도 수익금액은 매출과 같은 거예요. 매출. 복식부기는 기장이 필수다. 어렵다. 간편장부 이하는 신고대리만 가능하다. 신고대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달 그 거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는 이 기장인 거죠. 매달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장료가 나간다라는 게 기장인 거고, 신고는 기장료와는 별도로 우리가 기장을 하더라도 신고할 때가 되면 별도로 뭐 조정료 이런 걸 받잖아요. 법인의 경우 조정료 받고, 개인도 마찬가지. 신고하면서 또 일정 금액의 의무보수를 받죠. 기장이 필수인 경우에는 기장 플러스 신고가 되는 거고, 기장을 안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하기는 사실 만만치 않죠. 이게 간단하니까 개인 직접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좀 공부는 해야 되겠죠. 실무에서는 결국 간편장부는 복식부기가 아니므로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작성은 가능하다. 작성은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신고 대리 사무실에서 작성해준다. 그러니까 기장료를 받지 않고 신고 대리 비용만 받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간편장부 같은 거는 작성해준다. 요지는 맡기세요. 이 비용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장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신고대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공부해서 스스로 뭐 신고하고 이렇게 할 노력보다는 그 시간에 그냥 중개를 더 열심히 하시고 투자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좀 혜택을 주고 있다. 영세는 할수록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에 임대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겠죠. 상가의 경우에는 월세 및 보증금,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택의 주택 임대소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겠다는 얘기 자체는 국가에서 볼 때는 좀 전문가라고 보는 거예요. 너 프로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택 임대는 어떻게 뭐 사다 보니까 할 수도 있지 라는 거에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택수 확인 단계, 부부 합산이네 이번에는. 근데 세법이 좀 복잡한 게 어디 가면 종부세납부 인별 합산이고 또 어디 가면 세대 합산이고 여기는 또 부부 합산이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1단계 부부 합산이다. 2단계 수익금액 한 채일 때는 안 내도 된다. 두 채 월세, 세 채일 때 월세 플러스 단주임대. 3단계 2천만 원 초과이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소득이 근로소득 큰 게 있다 혹은 다른 사업소득이 큰 게 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이 합치면 불리할 거 아니에요. 이미 다른 소득으로만 벌써 세율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럴 때는 되도록 분리과세가 좋겠죠. 하지만 다른 소득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렇죠? 시작은 6%부터 시작하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규모가 컸으니까 다 종합과세다. 자, 예를 들어서 월세합계 3천만 원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 정도면 국가에서 볼 때는 넌 프로다. 그러니까 합쳐라. 이런 얘기예요. 4단계 과세 방식에 따른 세. 분리과세일 때는 14%의 지방세 10%, 15.4%가 되고 종합과세일 때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유의할 거 세대 합산이 아니고 부부 합산이더라. 부부 합산 주택수 자가 포함이에요. 자가 포함. 주택수 1주택일 때는 과세하지 않아요.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2주택일 때는 월세는 과세하는데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고 3주택 이상일 때는 월세, 간주임대료 다 과세합니다. 3억 조각. 주택수 계산 시 제외. 소형주택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앤드 기준시가 2억 원 미만이에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간주임대료 산식을 보면 주택은 보증금도 3억을 빼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또 60% 빼주고. 상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프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택 임대소득세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대략 1개월분 월세 정도로 산정되더라. 간만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계산 구조 볼게요. 수익 금액은 우리가 매출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을 기본적으로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소득 금액은 뭔가를 뺀 순액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익 금액은 그냥 매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등록 임대주택이다, 미등록 임대주택이다 차이가 있네요. 등록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주네요. 빼주죠. 얘는 50%를 빼주네요. 그리고 나서 소득금액은 그 전에 공제금을 또 빼주는 거죠. 등록했으면 400만 원을 빼준다. 얘는 200만 원을 빼준다. 공제금액.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 또는 200이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합소득금액,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자다 하다 보면 2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요거를 안 빼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출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거고 세액감면이 있죠. 그리고 세액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하나는 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가 포함해서 주택수를 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증금 2억에 월세 70, 보증금 3억에 월세 50이에요. 월세 120만 원이죠. 12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440만 원이에요. 간주임대료는 5억에서 3억을 빼고 60% 곱하고 2.9%를 곱하면 348만 원입니다. 합계 1788만 원이 나왔어요. 분리과세 시 그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요거잖아요. 요거. 그 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등록이면 여기에서 60% 빼줬죠. 빼주고 또 400만 원 빼줬죠. 15.4 하면 48.5만 원 나오네요. 미등록일 때는 50% 그리고 200을 빼줬죠. 106만 원 나왔어요. 그 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따로 있다. 라는 분들은 여기죠. 안 빼주죠. 이거. 뭘 안 빼주죠? 400만 원 안 빼주네. 1788만 원에서 60%를 빼고 15.4 110만 원 나왔죠. 여기는 50%고 미등록이니까.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여기로 가야 될 거니까 대략 평균 치면 한 120 정도 되잖아요. 대략 1개월 월세다.
이 정도 감 잡고 내가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더 작아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주의할 게 있네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피부양자가 뭐예요? 피부양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 밑으로 이제 피부양자가 들어가면 이 피부양자들은 별도로 사대보험 되지 않잖아요. 사대보험료를.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피부양자니까 좀 소득이 좀 작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소득이 좀 크면 피부양자 안 해주겠네 라고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보시면 소득 요건이에요. 소득 요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업 등록자로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 너 피부양자 해.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이 이하이다.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다. 그래 피부양자 해. 이런 거죠.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래 뭐 그 정도는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요거죠. 요거 때문에 지금 요 장표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네. 주의할 게 뭐예요? 주의할 게 자격 박탈 유리. 그러니까 자격이 박탈되면 여기서 좀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사대보험료 안 내고 있었는데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더니 갑자기 사대보험이 날라오면 또 그것도 큰 부담이겠죠. 근데 유의할 게 뭐예요? 수익 금액이 아니라 소득이다. 항상 수익은 그냥 매출이고 소득은 뭔가를 뺀 거잖아요. 그죠?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너는 피부양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득 금액이 없으면 되겠네. 없으세요. 등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여기서 필요경비도 빼주고 공제금도 빼줬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이다. 60% 빼고 공제금 빼면 0이잖아요. 1,000만 원까지는 괜찮네. 그쵸? 등록임대주택인데 여기에 해당될 때는 1,0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이니까 1,000만 원 수익금액이 1,000일 때는 0원이 되니까 괜찮죠.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쪽일 때는 400이면 돼요. 400이면 400에서 50% 빼면 200 빼고 공제금액이 200이니까 400만 원까지는 괜찮네. 1,000만 원까지는 괜찮고 넘어가면 피부양자를 박탈당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되겠네요. 자,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관련 세목은 임대소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법인의 주택 취득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지양되고 있다. 예전에는 법인을 세워서 주택을 사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정부에서 강화시켰죠. 법인. 그 강화시킨 것 때문에 최근에는 뭐 법인을 주택 투자하려고 법인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었죠. 개인 법인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이에요. 취득, 보유 똑같네요. 똑같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 될 거고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할 때는 개인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별도 내고 법인인 경우에는 내가 이득이 있으면 법인 자체에서 이익이 있으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내요. 그런데 추가 법인세까지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랑 비사업용 토지 또 뭐 있었어요? 주택이 있었잖아요. 주택. 이 주택이 문제였죠. 주택이. 그래서 별도로 추가 법인세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자, 법인으로 주택 취득 시 단점이에요. 지금 취득세 굉장히 높아졌죠. 11%. 종부세 2주택 이하 2.7. 5. 양도 차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인세 20%를 내야 된다. 따라서 주택을 투자할 때 주택 투자 때문에 법인을 세우는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개인 법인에 따른 장단점 볼게요. 세율 6%에서 45까지 올라가고 법인은 9에서 19예요. 세금 처리가 간단하겠죠. 소득이 많은 경우 세금이 적다. 다만 법인 자체에서 세금이 적은 거지 내가 법인에 있는 걸 내 개인 호주머니에 넣고 싶다 할 때는 결국 법인에서 돈을 받아오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근로소득, 근로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받아야 될 때는 다시 또 개인한테는 소득이잖아요. 배당소득세도 있었잖아요. 근로소득세도.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다시 빼갈 때는 또 세금이 붙는 거예요. 단점, 임대소득이 큰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갈 거고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어떤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좀 굉장히 불편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업용 계좌제도 적용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거래는 통장을 통해야 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일단 기장을 해야 되잖아요. 기장. 사실 기장 말고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기장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익 배당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법인은 하나의 이제 개인과 법인 이 별도의 주체잖아요. 별도의 주체니까 이 법인에서 개인 호주머니로 넣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개인한테는 소득이 되니까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똑같이 벌었다고 칠 때 법인에서 전액을 내가 급여로 빼버리면 개인이나 별 차이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내가 그냥 빼올 게 아니고 법인에서 비용을 다 써버린다. 비용을 다 써버린다. 그러면 이 그 비용 자체는 내가 개인으로 내가 급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쓰면은 이미 세금이 뜯겼잖아요. 근데 비용을 법인에서 바로 써버리면 그 세금이 안 뜯긴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죠. 하지만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도 사업소득에서 뺄 수가 있고 다 사업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법인도 사업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라는 겁니다. 자, 빌딩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법인세 과세되고 배당소득세 또는 전액급여 근로소득세.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법인의 남은 돈, 급여 같은 거 급여 빼고 남은 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매기는 거고 그게 소득이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 호주머니에 다시 넣고 싶다라고 하면 법인에서 받아와야 되고 그게 개인한테는 소득이 되니까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상속증여 관점에서 보면 건물 자체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거고 법인사업자는 내가 주식으로 갖고 있었던 걸 주식을 넘기는 거예요.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거죠. 주요 이슈는 건물은 이제 시가를 얼마로 볼 거냐. 이거는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볼 거냐라는 이슈가 생기겠네요. 재무상태표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법인을 지금 가정해서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자산이죠. 자산. 빌딩 가치가 100억이다. 부채가 50억이 있다. 근데 순자산은 50일 것이다. 이 안에 자본금도 있을 것이고 자본금. 최초에 내가 넣은 돈, 자본금도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벌어서 생긴 거는 이익잉여금에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익잉여금에 쌓일 때는 법인세를 내고 쌓이는 거예요. 법인세 내고. 법인세는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150, 50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막 벌어들여서 현금을 쌓았어요. 사업소득이 늘어났어요. 현금이 쌓였어요. 근데 이 현금은 법인세를 내고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 또 쌓여있을 거고. 그럼 내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할 때는 급여로 뺄 때는 다시 가져오면서 세금을 또 떼는 거죠. 개인 종합소득세 떼고 내 주머니에 오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인은 별도의 주체니까 법인에서 남은 돈은 법인소득세. 그리고 내가 개인 법인 돈을 빼고 싶으면 급여 또는 배당으로 가져와야 되고 당연히 개인한테는 소득이니까 다시 종합소득세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